2010년 초 면화의 원산지 인도에서 30분에 1명씩 인도 농부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국적 종자기업 몬산토의 BT 면화를 재배하던 농민들이었는데요. 세계 종자 시장의 4분의 1을 점유하고 있는 몬산토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BT 면화는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매우 높은 개량 종자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광고와 달리 농약으로 죽지 않는 벌레가 생겼고 이는 수확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BT 면화를 생산하는 동안 기존의 토종 면화 종자는 사라졌고 어쩔 수 없이 BT 면화를 계속 재배해야 했습니다. 몬산토는 해마다 종자값과 농약값을 올렸는데요. 농민들은 빚만 계속 지게 되고 결국 나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수가 20만에 달했던 것이었죠. 세계 최대 종자 기업 몬산토는 원래 군수기업이었습니다. 베트남전에 쓰였던 고엽제를 만든 회사이기도 한데요. 화학물을 다루는 노하우로 농약을 제조하게 됩니다. 1980년 유전공학이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 종자 회사를 사들이는데요.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때 흥농종묘, 중앙종묘, 서울종묘 등 3대 종자 회사를 사들입니다. 이때 우리나라 종자 산업의 토대가 거의 붕괴되었습니다. 종자의 중요성과 가치성을 일찍이 간파했던 미국은 100년 전부터 세계로 군대와 외교관을 파견해 온갖 종자를 수집했습니다. 그 결과 보유하게 된 종자의 수가 65만 종 이상에 이릅니다. 미국은 이 종자를 종자기업에 무상으로 지급하여 종자 개량을 하게 했습니다. 몬산토를 비롯해 종자기업이 주로 하는 일은 종자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생산력을 높이고 병충해에 강하게 만들어 자신들의 종자를 농민들이 선택하도록 합니다. 언뜻 보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아주 착한 기업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몇 가지 장치를 더합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특정 농약에만 반응하도록 만들어서 그 특정 농약까지 종자기업에서 만듭니다. 종자기업들은 몬산토처럼 애초에 농약을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거나 대부분 농약회사를 사서 같이 운영합니다. 문제는 특정 농약에만 반응하므로 여기에 대해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 몬산토에서 패키지로 내놓은 배두와 제초제에 내성이 생겨 결국 150배의 제초제를 사용해야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터미네이터 종자 작업인데요. 자체 수분 능력이나 수정 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유전자 변형을 해서 다음 해에 농사를 지으려면 자신들의 종자를 다시 사도록 했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스스로 파괴를 선택한 터미네이터에 비유한 것이죠. 아니면 종자를 구입할 때 서약을 받습니다. 이 종자로 딱 이름만 경작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서요. 사실상 농민들을 지배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 세계 GMO 작물 종자의 90%에 대해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몬산토입니다.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정확한 유해성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GMO를 먹은 동물들에게서 일부 장기 기형이나 이상 소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사람에게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최근 몬산토는 독일 바이엘에 67조에 팔렸습니다. 바이엘은 몬산토라는 회사명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몬산토가 저질렀던 행태도 하지 않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종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지구온난화로 경작 면적이 좁아지고 식량 자원화가 진행될수록 종자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자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부릅니다. 일부 토마토 종자의 1kg당 가격은 1억 1,400만 원으로 금 1kg당 480만 원보다 비싸죠. 세계 종자 연관 산업이 약 780억 달러, 하나 약 86조 원으로 낸드 플래시 반도체 시장 645억 3,500만 달러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국내 농민들이 외국 기업에 지불하는 특허 사용료는 2012년부터 10년간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트리 장식을 하는 구상나무는 우리나라 지리산에서만 나는 토종나무였습니다. 구상나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우리나라 품종으로 등록만 해놨다면 우리나라는 매년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전 세계에서 엄청난 로열티를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 종자 산업을 점유하기 위해 이미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 연이은 가뭄과 석유파동으로 식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절, 일반 벼는 키가 커서 태풍이 불면 쓰러지고 무더운 날씨에서는 벼멸구 피해가 심해 농사를 망치기 일쑤였습니다.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량이 많고 병 저항성이 있는 새로운 품종의 쌀이 필요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통일벼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기적의 벽시로 알려진 자포니카형, 일반벼와 인디카형 남방계통벼를 교잡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통일벼는 일반벼보다 40% 이상의 수확량을 얻으면서 녹색혁명의 신화를 이룩했습니다. 한국은 60년대까지만 해도 고질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던 식량부족 국가였습니다. 당시 국가적인 수건 사업은 식량의 자급자족 달성이었는데요.
당시 쌀이 부족해 도시락을 일일이 검사해 쌀밥을 싸온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혼쭐이 나기도 했죠. 이런 역사를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통일벼의 개발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포니카형 일반벼와 인디카형 남방계통벼와 같이 신품종 개발의 원료가 되는 종자를 유전자원이라고 하는데, 신품종을 개발하려면 우수한 유전자원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종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초만 해도 국내 딸기 품종의 90%가 일본산이었습니다. 딸기를 사 먹을 때마다 일본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죠. 지금은 국산 딸기 보급률이 거의 100%이고 반대로 수출까지 하고 있어 딸기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청포도 샤인머스켓은 일본이 먼저 개발했으나 해외 제품 등록 시한을 놓쳐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해도 로열티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샤인머스켓은 중국, 베트남 등지로 2015년 8톤을 수출했는데 3년 만에 240톤으로 늘어나는 등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종자는 사계절의 영향으로 유전적으로 매우 훌륭한 종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30여 년 전 미국 국립식물원의 베리 윙거 박사를 포함한 한 무리의 식물학자들은 조용히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해군함정까지 동원해 흑산도, 홍도 등 섬지역을 주로 돌며 추위에 강한 한국 자생식물 4천여 종을 비밀리에 채집해 돌아갔습니다. 이때 가져간 참나리는 각종 병에 강한 유전형질로 인해 유럽의 백합계량에 활용됐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콩의 50%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콩의 원산지가 만주와 한반도입니다. 1929년에서 1932년 미국은 본격적으로 콩 종자 수집에 나섰는데요. 도색과 모스가 이끈 콩 원정대는 조선에서만 약 3,500점, 전체의 약 76%를 수집해갔습니다. 이들이 모은 종자는 미국 대두 산업의 중요한 모태가 되었죠. 어느 해인가 미국에서 콩이 모두 병들었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자가 한국의 콩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좋은 종자들은 다 유출되고 외환위기 때 종자 사업마저 외국 회사에 넘겨진 상태에서 첨단 산업 등에 밀려 상대적으로 농업은 등한시되었습니다. 한국은 농작물에 많은 로열티를 지급하는 상황에 이르자 뒤늦게나마 종자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결실을 맺으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에 결과가 밝지만은 않습니다. 일본의 사과 후지 품종은 29년, 국내 참외 품종 금싸라기는 17년, 영국의 이스트마린 회사와 마링밀턴 농장에서 육성된 사과는 반세기나 걸렸죠. 이처럼 품종을 완성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종자 하나로 미국이 매달리게 만드는 종자 지존이 있습니다. 한국은 콩의 종주국답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야생 토종콩 종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전남대학교 석좌교수 정기화 교수는 토종콩에 평생을 바친 인물입니다. 정 교수가 가지고 있는 야생콩 종자는 7천여 종이 넘는데요. 이는 미국과 중국의 종자 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두를 비롯해 보급되고 있는 콩은 이미 품질 개량이 되어 있는 콩입니다. 예를 들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원래 가지고 있던 유전형질을 변화시키든지 삭제하든지 한 상태로 본래 가지고 있던 특성들이 없어진 것이죠. 따라서 콩의 종을 개량하거나 병충해에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원형이 필요한데, 이 원형의 토종 야생콩을 정 교수는 7천여 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2108점의 재배콩 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함께 세계 최대 수준인데요. 문제는 원시 유전자원이 담겨있는 야생콩 종자는 1181점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미국은 정 교수의 토종콩 종자를 탐냈습니다. 정 교수가 미국에 1년간 방문 교수로 가 있는 동안 미국 콩자원의 최고 책임자인 넬슨은 정 교수의 콩을 같이 연구하자는 제의를 해왔습니다. 몬산토에 이어 세계 유일의 종자 회사인 파이오니어가 보유한 야생 콩 중 병충해 저항성이 큰 종자를 선택해 함께 품종 개량을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녹병 때문에 콩 생산량이 6%나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파이오니어는 녹병 퇴치를 위한 종자 개발을 제안하면서 로열티도 내걸었습니다. 종자 판매량에 따라 수억에서 수십억 원이 보장되는 제안이었죠. 정 교수는 이 제안을 거절하는데요. 그는 제자들과 종자 수집을 하며 개인적 부를 위해 씨를 팔지 않겠다는 약속을 늘 했다고 합니다. 돌콩 하나마다 제자들의 발품과 땀방울이 서려 있기 때문인데요. 파이오니어가 종자를 개발하면 당연히 특허를 낼 것이고, 그러면 우리 농민들은 돈을 내고 한국 토종 종자를 사야 할 것입니다. 수십억 돈보다 제자들과의 약속, 우리 땅이 보존한 야생콩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콩 종자를 얻으러 섬으로 들어갈 경우 배를 빌리는데 약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콩을 수확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어 정 교수에게는 시간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한 번에 여러 팀을 운영해야 했습니다.
콩을 수집하러 다니는 동안 본인과 제자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자비로 부담했습니다. 낭떠러지에 있는 콩을 채집하기 위해 떨어져 죽을 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35년을 모은 야생콩 종자들입니다. 정 교수의 숭고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올해 우리나라의 콩 종자 로열티가 반도체 수익률을 넘어섰습니다라는 기사를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